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죄인의 딸로 낙인 찍힌 채 시집와서 날마다 구박과 서름을 받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결국 가문을 통째로 삼키려던 탐관오리를 단 열흘 만에 무너뜨리고 2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누명까지 벗겨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참고 견디는 것이 곧 힘이 된다는 말, 오늘 이 이야기에서 그 의미를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옛날 경기도 여주 고을에 한때 3대 연속 과거 급제자를 배출하며 고을에서 손꼽히던 청주 한씨 문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대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은 급격히 기울었고 이제는 겉만 번드르르한 빈 껍데기 양반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 새로 들어온 며느리의 이름은 이서아. 그녀는 영모의 누명을 쓰고 처형된 전직 관리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죄인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시집온 그녀를 기다린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 차갑고 날카로운 시어머니 윤씨 부인의 눈초리였습니다. 서아는 매일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시어머니께 문안을 올리고 온 집안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구박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아가 정성껏 끓인 미역국과 나물 반찬을 올렸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윤씨 부인은 국그릇을 손바닥으로 밀어 엎으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사람이 먹으라고 끓인 국이냐? 짠지도 싱거운지도 아닌 이게 무슨 맛이란 말이냐? 서아는 그것이 일부러 트집을 잡는 행동임을 알면서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누이 한정인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아보다 4살 어린 정인은 밥 하나 제대로 못한다며 구박하고 빨랫감을 방 한가운데 내던졌으며 심지어 돌아가신 서아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부채를 불에 태우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서아는 그때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부채만은 돌려달라 간청했고 겨우 되찾은 부채를 두 손으로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 한도주는 아내에게 오늘 시어머니가 상을 엎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못난 탓이오. 당신에게 미안하오. 도주는 아내를 아꼈지만 효를 내세우는 어머니 앞에서는 언제나 작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아는 그런 남편을 탓하지 않고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한편 서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갈 때마다 그녀는 모든 물품의 시세를 유심히 살피고 작은 장부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쌀값, 포목값, 어물값, 기름값 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온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보름 전 장터에서 말 잘하는 낯선 사내에게 넘어간 시어머니 윤씨 부인이 가문의 마지막 전 재산 800냥을 사기당한 것입니다. 사내는 5배로 불려주겠다 했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이 사실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며느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계략을 꾸몄습니다. 열흘 안에 엽전 800냥을 마련해 오너라. 그러지 못하면 내년을 관비로 넘겨버릴 것이다. 같은 날 고을에서 세도를 부리는 박진사 대카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선대의 빚 400냥을 빌미로 남은 논밭 전부를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 충격에 혼절했고 도주는 분노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서아만이 홀로 조용히 앉아 3년치 장부를 펼쳐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도록 장부를 훑어보던 서아는 쌀값 변동 기록에서 무언가 수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맞아.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어. 다음날 새벽 서아는 장터 뒷골목에 허름한 주막에 있는 고리대금업자 최행수를 찾아갔습니다. 서아는 최행수 앞에 3년치 장부를 펼쳐놓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사가 관아곡식 창고에 쌀을 빼돌릴 때마다 장터 쌀값이 요동쳤습니다. 이 기록이 그 증거입니다. 최행수는 박진사의 비리가 드러나면 자신도 함께 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박진사에게 오래 쌓인 불만이 있었기에 서아의 제안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아는 최행수에게 한 가지 소문을 퍼뜨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영모로 몰린 전직 관리의 딸이 아버지의 숨겨진 비밀 재물 목록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내주십시오.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그 소문은 탐욕스러운 박진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20년 전 서아 아버지를 모함하여 죽이고 재산을 빼앗은 바로 그 박진사였습니다. 며칠 후 박진사의 신복 오서방이 서아를 찾아와 숨겨진 재물 목록을 팔라고 제안했습니다. 서아는 일부러 겁먹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님 회갑잔치에 쓸 돈 800냥을 주시면 재물 문서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재물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800냥을 마련하기 위해 던진 미끼를 박진사가 덥석 문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서아는 최행수를 통해 고을에 새로 부임한 사또 이명훈에게 비밀 서찰을 보냈습니다. 서찰에는 박진사가 관아 창고에 쌀을 빼돌린 내역이 담긴 장부 사본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젊고 야망이 넘치는 이 사또는 박진사의 비리를 오래 의심해 온 터였습니다. 서찰을 본 사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서아는 사또를 만나 제안했습니다. 열흘 뒤 시어머님 회갑잔치에 행차해 주십시오. 박진사가 그 자리에 직접 올 것입니다. 그것이 사또께서 한양으로 오르실 발판이 될 것입니다. 사또는 호탕하게 웃으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서방이 800냥을 들고 나타나자 서아는 추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돈 대신 박진사가 불법으로 빼앗아간 우리 선대의 논밭 200마지기 토지 문서를 800냥에 팔아주십시오. 서아는 그 땅이 불법 점유이며
관아쌀 횡령 사실과 함께 임금께 알려지면 박진사가 유배당할 것이라고 차분히 압박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증거들이 곧바로 임금께 전달되도록 조치해두었다며 오서방의 입을 사전에 막았습니다. 박진사는 결국 10,000냥짜리 땅을 800냥에 넘기고 재물 문서를 받는 셈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재물 문서를 받아든 박진사는 하인들을 시켜 문서에 적힌 좌표를 파헤쳤습니다. 그러나 나온 것은 돌멩이와 지렁이뿐. 처음부터 재물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박진사는 서하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년 전 서하의 아버지를 죽일 때 써먹은 수법, 즉 영모 고발로 다시 한번 서하를 무너뜨리려 한 것입니다. 그때도 통했으니 이번에도 통하겠지. 박진사는 서하가 역적의 딸로서 반란을 도모하고 있다는 고발장을 관아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사또 이명훈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스스로 서하가 깔아놓은 덫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편 박진사의 하인들이 한씨 가문에 다시 들이닥쳐 빚 400냥을 빌미로 남은 논 20마지기마저 즉각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시어머니 윤씨 부인은 서하에게 모든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서하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말씀드릴 때가 아닙니다. 그날 밤 도준이 서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혼자 다 감당하려는 것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겠소? 서하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부탁을 꺼냈습니다. 박진사에게 직접 찾아가 주십시오. 빚 400냥을 갚을 테니 열흘만 말미를 달라고. 어머님 회갑잔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청산하겠다고. 도준은 두려웠지만 아내가 홀로 감당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도준은 박진사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빌러 온 것이 아니오. 갚으러 왔소. 열흘 뒤 어머님 회갑잔치에서 공개적으로 빚을 청산하겠소. 박진사는 빚을 갚겠다는데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집까지 강제 집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서하는 그날 밤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믿음의 손길이었습니다. 열흘 뒤 회갑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앞마당에는 고을 양반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한씨 가문이 빚을 갚지 못하면 그날로 끝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박진사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거들먹거리며 나타났습니다. 내 돈 400냥은 준비가 되어 있느냐? 도준이 서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하는 보따리 2개를 들고 조용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보따리에서 토지 문서를 꺼내며 서하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 시댁선대의 논밭이었으나 가짜 문서로 빼앗아 간 것을 제가 되찾아왔습니다. 이어 서하는 박진사가 가져온 차용 문서와 시아버지의 진짜 도장이 찍힌 원본 문서를 나란히 꺼내 놓았습니다. 여기 모인 어르신들께서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박진사의 차용 문서에 찍힌 도장은 위조된 것입니다. 양반들이 두 문서를 번갈아 보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조가 분명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궁지에 몰린 박진사가 하인들에게 잔치상을 뒤집어 엎으라고 고함쳤습니다. 잔치마당이 아수라장이 되는 그 순간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사또 이명훈이 수십 명의 포조를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사또는 엄명이 담긴 교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진사 박태원은 들으라. 관아 곡식 창고 횡령죄, 20년 전 전직관리 이현호를 역모로 모함하여 죽인 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의 폭력 행사까지 엄형으로 즉각 아파한다. 박진사의 두 다리가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또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이서하를 역모로 고발한 덕분에 2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이현호의 사건을 재수사하라는 어명이 떨어졌소. 2번이나 같은 수법을 썼으니 스스로 무덤을 판 셈이오. 박진사는 그제야 자신이 서하의 덫에 단단히 걸려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포졸들에게 끌려가며 그는 이를 갈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서하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800냥입니다. 사기당한 800냥을 되찾아왔지만 서하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제야 자신이 바보인 줄만 알았던 며느리가 얼마나 깊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게 못할 짓을 많이 했다.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서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어머님이십니다. 제가 어머님을 원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도준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맙다는 말을 하겠소. 나의 아내가 되어주어 정말 고맙소. 세월이 흘러 박진사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를 떠났습니다. 서하의 아버지 이현호는 충신으로 복권되었고 서하는 죄인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마침내 벗어던졌습니다. 한씨 가문은 되찾은 논밭 덕분에 다시 고을의 어엿한 양반가로 자리를 잡았고 이듬해 봄 서하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도준은 훗날 그 고을의 사또가 되었고 한씨 집안에는 오래도록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곧 힘이 된다는 말. 서하는 온 몸으로 그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서하가 3년간 장터 물가를 기록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그 작은 기록 하나하나가 결국 가문 전체를 구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참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진짜 용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도 역사 속 지혜로운 여인들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